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풍문으로 들어쇼!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반갑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머리가? 네, 이제 엑소가 코코밥으로 이제 레게 음악을 이 여름에 또 들고 나와서 레게 뿌리 룰라 이상민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레게 머리를 또 사람이 잘 되면 뒤로 돌아간단 말이 딱 요렇게 초심을 잃고. 할머니 똑진머리 같아요. 네, 약간 숱이 좀 없는 할머니가 많이 빠졌어. 세월의 흔적으로 많이 빠져. 자리에만 갖다 놓으십시오. 멋있으세요. 네, 오늘 역시 오늘 역시 풍무 씨의 반가운 분이 왔습니다. 아이돌계의 주장이죠. 엑소스쿨의 마더니에서 이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 중인 정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성이 입담력. 네. 제 후배입니다. 네, 제가 애프터스쿨 활동하다가 지금은 스타일리스트로. 진짜요? 네, 완전 바꿔서 현재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아이돌 학교라는 프로그램 친구들도 하고 있고, 싸이 오빠 콘서트 준비도 난리. 그 교복 이쁘더라. 아, 진짜요? 네. 하나만 줘봐요. 다 우리 운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줘봐요. 그거 입고 우리 남편한테 좀. 예, 다 드릴게요. 안 팔려. 네? 재고로 나오면 안 돼. 아니요. 저는 뭐. 네. 영화감독 김기덕 감독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됐는데요. 김기덕 감독이 뺨을 두세 차례 때렸다. 배드신 장면에서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찍을 수밖에 없었다. 터스럽게 터졌다. 영화계 꼰대 마인드가 들통난 꼴이라면서. 어떤 감독들은 좀 일부러 진짜요? 진짜요? 오늘은 핫풍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희롱 기자님. 네. 지난 8일이었죠. 네. 유명 영화 감독,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훨씬 유명한 영화 감독 김기덕 감독이 과거에 영화 촬영 중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됐는데요. 네. 여배우를 폭행하고 배드신을 강요했다. 이런 혐의가 피소됐습니다. 네, 저도 그 기사를 보긴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배우 A씨가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것은 언론 보도가 3일 날 처음 보도됐는데 그보다 이전에 고소한 걸로 돼 있고요. 이 영화는 이제 메비우스라는 영화인데 2003년 개봉됐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조재현 씨 아내 역할로 출연했던 A씨가 당시의 상황을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정 몰입이 필요하다면서 김기덕 감독이 뺨을 두세 차례 때렸다.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배드신 장면에서 원치 않는 어떤 장면을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찍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게 4년 전 일이라서 더욱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세하게 뉴스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최근에 제작되고 있는 영화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영화 메비우스가 개봉한 지 4년이 지났죠. 그렇죠. 여배우 A씨는 왜 지금 고소를 하게 된 걸까요? 네, 그렇죠. 4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서 고소했다는 건 물론 A씨가 누구인지 아직 신상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때는 뭐 김기덕 감독이 충무로 이단아로 불릴 정도로 좀 따돌림 당했던 적이 있었지만 세계적인 상을 수상한 이후에는 지금도 국내외에서 다 인정하는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그 여배우로서는 굉장히 그 불이익 당할 게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그런저런 이유로 고소를 못하고 있다가 영화 노조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올 1월 달에 영화인 신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어떤 과거 당했던 일을 토로하고 또 상의를 거친 끝에 고소를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건을 공개하기까지 시간이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같은 영화를 하는 동료 입장인데 고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회사에 비유하자면 내부 고발자라는 거로 볼 수 있는데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얘기를 꺼냈을 때 과연 내 말을 믿어줄까 사람들이 라는 고민이 있었을 테고 만약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칫 영화계에서 이제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감독과 배우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심적인 부담이 컸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뭐 사람을 때린다라는 경험은 사실 저는 못했는데 그 노출에 대해서는 중간에 조금 변경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감독님하고 협의를 하고요. 다시 계약서를 변경한 후에 다시 도장까지 찍은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신업이나 대본을 받았을 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런 씬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마저도 안 될 것 같으면 본인이 뭐 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장면에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은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든가 뭐 아마 사전적인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하죠. 근데 뭐 워낙 사실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도 영화 현장 자체가 되게 폐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감독과 협의되지 않은 부분도 현장에서 아 그냥 이렇게 찍어 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여배우가 내가 이거를 문제 삼았을 때 누가 나를 지지해 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실 일반 직장인이라면 이제 나랑 같이 이야기를 해오던 동료 직원들이 있지만 영화계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또 생각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조금 활동한 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견을 조금 감독님한테 어필을 할 수가 있는데 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없는 상황들이 좀 많죠. 네. 그리고 예전에 드라마 감독님이나 뭐 영화 감독님, 예전에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현장에서 배우들이 거의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따라야 되고 욕을 하면 욕을 먹어야 되고 뭐 조인트를 때리면 조인트 깐다고 그러죠? 그냥 맞아야 되고 여자 배우들한테 너 XX 연기를 어디서 배웠어? 뭐 욕하면 다 받아야 되고 뭐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다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배우들이 있어서 세월이 굉장히 많이 변하기도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은 어쨌든 서로 고소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제 사건 자체는 명확하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영화 노조에서 이 A 씨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한테 항상 중요한 건 명확한 증거거든요. 혹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 이제 검찰이 직접 이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노조 측에서 올 1월 달에 처음 접수를 받았을 때 신고는 7월 말에 이제 고소장을 냈는데 6개월이나 걸렸던 거는 그런 증거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김기덕 감독이 현장에서 뺨을 두세 차례, 뭐 상황은 양쪽 주장이 약간 다르지만 그거를 본 목격자 중에 스태프가 누군가 있다 이거 하나 하고 또 배드신 부분에 대해서도 김기덕 감독이 강요를 오랫동안 하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에는 촬영을 했다 그런 영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검찰에 제출된 증거는 어떤 건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점은 그 검찰이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고소장 본 다음에 봤을 때 그냥 별거 아니다 그러면 보통 그냥 각하시켜 버리는데 수사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내용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 거고 검찰이 보통 이제 경찰서에 1차 조사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직접 갔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치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특히 혐의점으로 잡은 거는 뭐 예를 들어 뺨을 때렸다 이건 그냥 폭행으로 가면 되는 건데 이 대본에 없던 배드신을 강요했다라는 거는 어떤 법리가 적용될지를 이제 다들 주목하고 있는 거죠. 글쎄 어떤 법리가 적용이 될까요? 이게 뭐 위계에 의한 그렇죠. 강요로 어떤 될까요? 아니 뭐 근데 이제 또 그게 성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희롱의 의미가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겠죠. 그렇겠네요. 이게 지금 실제 그 사건 내용에도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강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배드신 부분인데 원래 대본에 이게 옥신각신합니다. 양쪽이 원래 대본에 있었다. 김기덕 감독 쪽은. 근데 이제 여배우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뭐냐면 원래 그 남성 성기를 붙잡고 연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배우가 알기로는 대본에 모형으로 하는 걸로 돼 있었다. 근데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르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진짜로 그렇게 강요를 당한 걸로 지금 파악은 돼 있습니다. 사실 뭐 강제로 강요당하지 않았는데 굳이 이런 뭔가를 자신의 커리어를 다 잃을 각오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지어냈을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강요한 것 자체 그리고 그 강요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매우 성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발적인 것이 100%가 아니었다면 그것 자체는 매우 폭력적인 상황이고 또 그게 정말 뭐 1대1로 이렇게 협의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많은 스태프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강요를 당했다면 그거는 더 사실 본인으로서는 참기 힘든 심리적인 상황에 처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정말 영상도 있고 증언도 있다면 김기덕 감독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입장이 나왔나요? 네, 입장이 나왔는데요. 현재 신작 인간의 시간을 촬영 중인 김기덕 감독이 이런 기사가 나고 난 다음에 간단한 해명이라도 필요할 것 같다라면서 이제 공식 입장을 전했는데요. 보도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그 배대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로 그냥 일축을 하면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그때를 뭐 기억해 볼 때 상대 배우의 시선 컷으로 배우를 때렸거나 아니면 본인의 뺨을 치면서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4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저도 공식 입장을 봤었는데 그 입장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연출자의 입장에서 사실성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지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는 말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 그 여배우 씨 그 A에 대한 그 사과나 이런 어떤 언급 같은 건 없었나요? 일단 그 여배우 A 씨의 캐스팅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여배우 A는 오래전부터 이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면서 이제 몇 차례 정도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메비우스라는 영화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영화를 약 2회 정도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이 끊긴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이제 현장에 나와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배우로 이제 교체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 그 공식 해명 마지막 부분에는 어쨌든 이 일로 상처를 받은 배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라면서 사과의 뜻을 뭐 전하긴 했습니다. 아니 그 우리 김윤성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배우 A 씨하고 김기덕 감독 사이에 어떤 뭐 인연이 있는 관계네요, 서로. 일단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박희명 기자님, 메비우스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뭐 단순히 내용 텍스트만 보면은 뭐 흔히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륜으로 인한 한 가정의 파멸을 담은 그런 작품인데 뭐 워낙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김기덕 감독님의 감독의 작품이다 보니 이 영화 역시 2013년도에 그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경쟁 부분 아니고 비경쟁 부분에 공식 초청이 됐던 작품이고요. 내용에서는 이렇게 설명되지만 소재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네. 소재가 신체 일부를 자른다든지 아니면 자해를 한다든지 그리고 근친상간 이런 소재가 다뤄지다 보니 뭐 개봉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다뤄졌었고 그것 때문에 관객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호불호가 갈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개봉을 함과 동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개봉 전에도 이 메비우스라는 영화를 상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찬반 투표까지 있었어요. 기자나 평론가들을 상대로 약 107명에게 물어봤는데 찬성이 93표가 나왔고 반대가 11표, 기권이 3표가 나와서 상영이 결정이 된 거죠. 관객 수로 보면 약 35,400여 명 정도가 들었고 관객 반응은 와 정말 보기 불편하다라는 것과 역시 김기덕이다라고 아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쨌든 A 씨를 대신해서 1인 2역을 맡았던 배우 이윤우 씨가 당시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 상영 찬반 투표 당시에 내 마음은 정말 길거리 한복판에 발가벗고 서 있는 기분이다라는 심경과 함께 어쩔 수 없이 그 인물과 내가 섞여 보인다면서 당시 좀 힘들었던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었죠. 근데 해외에서는 무삭 재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국내에서는 의견이 그렇게 분분했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호평일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니스 영화제 같은 경우도 해외판을 무삭 재판으로 바로 상영을 한 적이 있고요.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버라이어티 같은 경우는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지만 누구나 공감할 만하다 이렇게 굉장히 대중성으로 이렇게 몰아갔고 영화 전문지 트위치에서는
인간의 영화가 도덕성 불안 그리고 인류의 실패, 그러니까 한국을 넘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을 다 담아줬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뭐 인디와이어 같은 경우도 황금사자상 받은 피에타 대표작이죠. 김기덕 감독의 보다 훨씬 우월한 블랙 코미디다. 이렇게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짚어볼 게 좀 있는 게 여배우 입장에서 감독에게 뺨을 맞았다. 그리고 김 감독은 실연, 즉 연기를 위해서 본인의 뺨을 때린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위해서 어떤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한 한쪽의 편과 이거는 이유 없이 그냥 뺨을 맞은 것밖에 안 된다는 어떤 양쪽의 그 주장이 지금 있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감독님들이 직접 연기를 많이 가리죠. 사사하죠. 많이 가리죠. 왜냐하면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감독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많이 깔려 있는 깔려 거기 있으니까. 때문에 본인이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시긴 하죠. 근데 사실 어느 정도의 어떤 패턴을 얘기하시면 나머지는 사실 조 감독님이란 또 분이 또 이렇게 지도를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배우의 뺨을 때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옛날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20년, 30년 전에는 감독의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작품에 대한 고집과 그리고 본인의 생각, 그 세계 안에 모든 배우들이 들어오길 바라고 타협 없는 뭐 고공행진 뭐 이런 스타일로 밀어붙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 말에 네가 들어오지 않으려면 꺼져, 뭐 아니면 나가버려 뭐 이러면서 들어올 건 받아들여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시장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타협이잖아요. 이렇게 영화를 위해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쪽에 타협이 좀 가까워서 그래도 최근에는 그래도 배우들이 뭐 맞으면서 연기를 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전적으로 추측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영화판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다 체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폐쇄적인 환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 같고 옛날 스타일의 감독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근데 있는 제가 일이죠. 이제 느낀 바로에 의하면은 굉장히 자기 배우들을 다 아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을 하던 뭐 위험한 상황이었을 때 항상 뭐 연기자를 먼저 보호하려는 게 약간 많이 강하세요. 이를테면 뺨을 맞는 씬인데 가볍게 맞을 건지 정말 머리통이 돌아갈 만큼 맞을 건지 이거에 대한 머리통 돌아갈 아니 돌아가면 큰일 올라갈 나죠. 것처럼 맞을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저는 그런 경우는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배우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허벅지에다가 요 정도의 세기와 요 정도의 그 소리가 강도. 났으면 좋겠다라고 시연을 하신 건 제가 봤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시죠. 네, 보통 많이 그렇게 하시죠. 아니 만약에 김광현 씨한테 이렇게 감독님이 직접 네. 본인의 얼굴에 손을 댔다. 어떻게 네. 하실까요? 아이고 영화가 뭐야. 작품을 위해서 가연 씨 작품을 저는 위해서 맞아본 적이 있어요. 네, 작품을 위해서 좀 이렇게 이런 장면이 근데 저는 필요할 이제 것 같다. 그 감독님한테 맞은 게 아니라 네. 상대 배우한테 그렇죠. 진짜로 때리라고 해가지고 맞았는데 후회했어요. 왜요? 근데 씬이 돌고 맞았나요? 아니면 리허설 때 맞았나요? 돌고 맞았죠. 그쵸, 돌고 보통 돌 때 맞았는데 맞죠. 연습은 미리 했었어요. 네.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전문용어로 빗깎기라고 하죠. 그걸 맞추고 했는데 그분의 손이 너무 컸던 걸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서 진짜 얼굴이 돌아가면서 여기 이만큼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촬영을 더 이상 못했어요. 사실 맞은 사람 입장에서 다 알잖아요. 그거 가서 이거 뭐 야이마 연기 뭐 있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 거랑 네. 자 맞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랑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예를 들어 스태프들도 보고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맞는 거야 딱 했는데 요걸 가지고 지금 고소를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근데 상황이거든요. 봐봐요. 이건 추측이에요, 추측. 네. 그냥 이렇게 각도로 맞는 거야. 이렇게 때린 것과 이렇게 때린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이건 예를 들어서, 추측이기만 합니다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때리는 거야, 이렇게 때리는 거라고 이렇게 때려야지.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우가 이 감정이 막 끌어오르면 바로 자 가! 이때야. 이러면 그게 배우가 막 그 감정이 자기도 모르는 감정이 나와서 나중에 화면 보면 잘 나오고. 야 내가 저렇게 잘했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감독님들이 그런 계산을 하니까 어떤 감독들은 좀 일부러 과하게 하는 감독들이 있죠. 근데 사실 어떤 게 우선이 돼야 되느냐의 그렇지. 문제죠. 근데 이 배우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막 폭력당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바로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 김기덕 감독의 작품들을 몇 개 봤을 때 네.
이 여배우가 당시 느꼈을 감정 혹은 느꼈어야 했었을 감정은 수치심에 가까웠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뺨을 때리고 뭐 이 과정에서 그 수치심이라는 게 되게 우리도 두려워하는 감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 상황이 아니었나. 그냥 네. 앞으로 때린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약간 달라요. 제가 연기자 입장이라면 솔직히 저 한다면 저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감독의 입장을 또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거냐면 정말 일반적인 소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연기자가 실제적으로 그거를 일상생활을 해봤을 리가 없고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화면 안에 감독이 원하는 그림을 잡아내지 못하면 안 되겠다. 실제로 해서라도 잡아내겠다 하는 욕심이 생길 거라고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과해진 거고 연기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연기를 해야 되나? 라는 그 갭의 차이가 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전에 감독님하고 그 여배우분하고 이제 얘기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시 감독님이 어떤 다음 거를 얘기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배우분이 그냥 단순하게 섭섭함을 느껴서 고소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어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수치심이라든지 그쵸. 자존심이 상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감독님께서 저는 직접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강해요. 왜냐면 요즘 뭐 조 감독님도 계시고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자기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배우로서도. 그러니까 본인이 그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랑은 다른 얘기인데 짧게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예전에 이제 떠나가라라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당시에 이제 그 김기덕 감독님의 작품 나쁜 남자에 출연했던 서현 씨를 제가 여배우로 캐스팅을 하고 최민수 씨를 캐스팅을 했어요. 그 사이에 있었던 신인 남자 배우가 최민수 씨의 뺨을 때리는 역할의 장면이 있었는데 최민수 씨가 무섭죠. 그러니까 몇 대를 때려도 감정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민수 씨는 이제 뭐 세게 맞는 건 아니지만 계속 맞는데 이게 빨리 한 컷에 끝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최민수 씨가 세게 한 대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때리라고. 그러니까 걔가 이거 맞더니 화가 나가지고 진짜 그렇게 막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정말 그 장면은 정말 최민수 씨가 이 어린 아이한테 한 대 제대로 세게 맞는 역할이 탁 맞고 끝났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뭔가 이렇게 작품을 위해서 상대 남자 배우가 뭐 여자 배우한테 좀 이렇게 때리라고 하면서 뭐 자기 뺨을 때린다든지 뭐 하면 되는데 뭔가 좀 이거에서 좀 엇갈린 부분을 한영 씨가 그렇죠. 그분은 이제 최민수 씨가 봤을 때 상대 배우가 감정이 안 오르니까 먼저 시범을 보여주신 거고. 배우끼리 다르다는 네, 감독님이 그렇게 여배우한테 손을 대는 거는 좀 이건 다른 얘기죠. 자, 두 번째 짚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바로 신체 상해 장면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 신체 상해 부분 역시 여배우 A씨와 협의가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 전혀 몰랐다라는 얘기인가요? 뭐 시나리오상에 그 상황에 대한 게 설명이 있었으니까 이런 게 있겠다라고 인지는 했어요. 인지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모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실제 남성의 성기였던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찍었다는 내용이 있는 거 보니까 결국은 촬영을 했는데 강제적이라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뭐 어떤 뭔가 근거가 드러나야지 이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주고받은 내용으로만 보면 고소장에 있는 여배우의 내용과 그다음에 거기 해명을 1차적으로 했거든요. 김기덕 감독 측에서 한 내용 보면 서로 약간 좀 다릅니다. 다른 부분은. 근데 과연 증거가 있느냐. 근데 바로 다음 날이죠. 기사가 되고 난 다음 날 4일 날 김기덕 그 감독 측에 당시 스태프로 참여했던 PD가 SNS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은 스텝이어서 그런지 김기덕 감독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 하여튼 이 사건이 나고 하루 만이었으니까 전화 폭주로 정말 힘들었다. 근데 4년 전 일이라 자기도 그 아주 민감한 부분을 잘 기억을 좀 못한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자신이 현장에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사전 협의가 된 사안이었는데 왜 다른 스태프들은 그런 폭언이나 폭행하는 장면을 못 봤는데 그 여배우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는 길을 막고 있었느냐라든지 초반에 촬영하다가 돌연 잠적하는 바람에 PD로서 굉장히 힘들었고 실제로 3회 촬영 때는 현장에 가서 많이 기다렸다.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톤이 뉘앙스가 김기덕 감독 측에서 해명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영화인 노조, 영화인 신문고에서 다뤘던 대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하는 내용이 유죄로 밝혀질 경우에는 김기덕 감독이 그동안 명성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제 장면 중에 좀 배드신에도 종류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좀 여자로서 수치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라면은 절대 할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인 것 같아서. 네. 여기 계신 분들 뭐 배우분들이 있고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은정 배우님을 포함해서 김가연 씨, 홍석천 씨 그리고 정아 씨 풍문 식구 중에서 만약에 연기를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상황 처해진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정말 이런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다. 가연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저는 의외로 소심해요. 예? 의외로 소심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네? 진짜로 의외로 소심하다니까 저는 아마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부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게 그거 있잖아요. 그 촬영하기 위한 스태프들과 이렇게 장비들이나 이 준비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마이너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 하나 참고 넘어갈까? 그냥 내가 하나 희생할까? 이 생각이 많이 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용기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뭐 스태프분들, 감독님들, 주변 사람들을 좀 생각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저 먼저 생각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협의나 뭐 그런 거 없이 전 무조건 못 하겠어요. 좀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제 성격상으로는. 그럼 이제 스태프들이 더 센 언니라고. 네, 그렇죠. 제가 나중에 욕먹는 한이 있어도 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는 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은 굉장히 좀 시간이 밭해서 이야기를 사전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없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워낙 김기덕 감독이 빨리 찍기도 하고 빨리빨리 현장에 따라서 상황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기획 단계부터 대본 나와서 이런 장면이 있을 것이다. 뭐 배드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영화다라고 충분히 인지를 했을 텐데 왜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사실 좀 이 사건을 듣고 여배우 측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약간 뭔가 중간에 비어있는 구석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는 이게 아닐까요? 현장에 와서 알았다는 사실. 그렇죠. 맞아요. 적어도 사전에 알아서 그 스태프들이 모이기 전에 먼저 감독님이 협상을 좀 하고 나서 촬영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진행됐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미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다 와야 되는 걸로 이제 사실은 이 제작이 진행된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여기 사건보다는 다른 거에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애초에 이 여배우한테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친구한테 거짓말을 하고 현장에서는 바꿔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실제로 해야 돼 라고 했으면 했지 모형으로 한다는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형으로 아니 이제 이를테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형을 하기로 했다고 여성분이 주장을 하셨잖아요. 아니 대본에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미술팀이 모형도 준비도 했기 때문에 배우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갑자기 처음부터 뭐 이렇게 정해져서 했던 게 아니라 상황상 실제로 필요하다라는 시점을 떠올리신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근데 든다는 이제 그게 당일날 현장에서 왔을 때냐 아니면 사전에 미리 의논을 해서 결정된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요 드라마든 영화든요 하다 보면은요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바뀌는 순간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영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전에 의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지 않나 싶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 현장에서 어떠한 분위기나 어떠한 그 스토리 때문에 바꾸는 상황이 치고는 너무 기존 배우들한테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장면인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되게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감독과 그 여배우가 왜 더 합의하지 못했어? 왜 좀 그렇게 속였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긴 한데요. 좀 이 문제는 되게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하는 것이 이렇게 후진적이고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좀 해. 귓속말로 이렇게 좀 네가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후진적인 구조 때문에 약자와 강자가 있을 때 약자가 늘 당할 수밖에 없었고 약자가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그것의 진위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 계속 이런 구조가 계속 된다면 어떤 배우든 남자 배우든 여자 배우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
억지로 영화를 찍고 또 그 안에서 희생되고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 구조가 왜 이렇게 돼 있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약정이지 않습니까? 계약. 그렇죠. 계약서라는 게 있죠, 사전에. 네. 네. 네, 그 배우분들은 사전에 영화 찍기 전에 어디까지 그런 계약서 안에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그렇죠.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계약서가 이게 무슨 씬까지 다 찍어야 된다는 건 없지 않나요? 아니 근데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도 그렇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자 배우들의 가슴 노출이 있다면 가슴의 몇 분의 몇 가지 그렇죠. 노출한다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중요한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민감한 씬 같은 경우하고 일반적인 경우가 좀 다르죠. 근데 아주 민감한 거, 아까 지금 언급했던 것처럼 자살 씬이라든가 자살 씬이면은 그냥 단순히 자살이 아니고 그 자살 묘사를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을 짚어보자면 이번 사건을 진행하는 영노이 측에 따르면 그 메비우스의 영화는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 여배우 입장에서 보자면 출연이 일단 절박한 상황에서 계약서, 이렇게 어떤 문서화된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좀 유명하지 않았던 배우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런저런 조건 내세우는 것은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는 부분이죠. 네. 이게 뭐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도 스스로 너무 어렸을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쭉 선배님들과 연기하고 선배 감독님들하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배우가 될 사람이면 이걸 다 그냥 감내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우리 배우가 되려면 이 정도는 다 이해해야지 예술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살짝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얘기를 또 들어보면 네. 갑의 행포 뭐 이런 쪽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건 뭐 그냥 뭐 을의 입장에서 연기자가 을이고 어떤 회사나 감독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갑의 입장에서 을이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전에도 뭐 이런 수직 관계라고라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좀 있었었죠. 뭐 감독 갑질 논란 예전에도 있었더라고요. 이제 뭐 백창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영화 다른 길이 있다를 연출할 때 배우 서예지 씨에게 촬영 도중에 실제로 연탄가스를 마시게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독과 배우의 관계는 뭐 과거나 현재나 그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죠. 왜냐면 아무래도 연출자의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60, 70년대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지금도 그 감독이 어떤 장면을 연출하고자 의도를 하면 배우에게 뭐 부탁의 형식이든 아니면 강요하든 비슷한 상황은 아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그냥 이것도 한편으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김기덕 감독님의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세계가 뭐 사실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를 만약에 김기덕 감독의 작품에 어느 정도의 이해를 충분히 하고 이 작품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시작했던 배우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뭐 어떤 제안을 했을 때 힘들다 못한다 하고 연락을 끊고 두절이 되는 어떤 이런 상황도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뭐 잘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의 준비라는 게 내가 적어도 이 감독의 작품을 하려면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어떤 지휘 체계, 이 사람의 어떤 상황이 이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마음가짐. 마음가짐을 하고 촬영 현장에 가서 이렇게 나오면 난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배우 입장에서는 또 배우가 어떤 도리가 또 그런 상황도 갖고 들어가서 김기덕 감독님이 이렇게 나오면 이분 또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뭐라든지 뭐 어떤 마음의 준비는 좀 가지고 가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두 화자가 매우 동등한 위치에 있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어떤 권한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을 때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안에 권력관계가 없을 때 이건 그거 아니야 라고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영화 현장에서의 감독과 그
역할을 맡은 배우 사이에는 그런 관계보다는 좀 더 위계적인 관계가 있다고 저희가 지금 갑질 이야기를 하면서 말했기 때문에 설득이니 인지라는 이 단어를 쓰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 더 많지 않았을까. 아니 김기덕 감독님을 좀 아시는 분이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님이 어쨌든 작품을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재현 씨도 배우로 나오셨고 조재현 씨가 배우로 나올 정도의 작품이 원래 조재현 씨는 김기덕 감독의 스타일이 자기가 썼던 배우를 많이 써요. 여러 차례. 조재현 씨도 여러 차례 김기덕 감독에 출연을 했고 뭐 이 작품 말고도 예전에 수치인 불명에도 조재현 씨가 출연했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김기덕 감독은 뭐 개를 예를 들면 복날 개를 뭐 잡아다가 보신탕집에 파는 이런 아주 굉장히 잔인하고 그런 가학적인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기덕 감독의 스타일이 그런 거는 아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배우 A 씨는. 왜냐하면 김기덕 감독 측에서 주장하는 바에 96년 거의 한 20년간 친구처럼 지냈다. 잘 알고 지냈고 이번에 그 작품에도 문제가 된 작품에도 여러 차례 해외에서 수상한 직후 베를린 영화제 수상한 직후 그 후에 베니스 수상한 직후 이렇게 여러 차례 나를 출연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고 그걸 받아줘서 작업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 뭐 뭔가 미묘한 감정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런 사단이 생겼는데 아마 그 정도는 알고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스타일인지 알았다고 해서 감독님의 실은 부적절했던 행동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알고 들어간 거 아니야라는 발언이야말로 어떤 행동을 당한 피해자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런 식의 선례로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 감독과 젊은 여배우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위계적인 상황들이 많았고 또 실제로 김기덕 감독 작품을 보면 굉장히 남성의 시선에서 여성을 되게 객체로 다룬 그러니까 주체적인 뭔가를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 성적 폭력에 시달리고 또 사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폭력에 시달리고 그걸 그냥 감당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캐릭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애초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연기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느꼈을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감독님의 세계를 존중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감독님의 영화이기 때문에 더 크게 와닿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그 감독님의 어떤 그 연출의 그 세계의 그 안이 정말 위계와 강압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시가 내려진 상황인지 아니면 어떤 정말 본인이 정말 여배우 입장에서 어떤 작품의 충실성과 어떤 책임감이 없이 뭐 회피로 이게 정말 마무리가 된 건지 양측이 정말 완전히 다르거든요. 철저하게 조사가 돼서 만약에 정말 피해를 보는 어떤 한 측에 대한 어떤 입장이 충분히 표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진위에서도 뭐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영진위에서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뭐 일어나다 보니까 영화인의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폭력 실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가 10월 중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의 대책까지 논의를 한다고 해요. 근데 말씀 여태까지 나눴던 것처럼 이 문제를 그냥 남녀 사이의 문제, 성평등 이거 문제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얘기한 것처럼 가불관계, 어떤 영화계의 어떤 관행들, 좀 답습되는 것들을 좀 부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분명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나 강요가 무마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사건의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풍문쇼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최민수 씨의 아들인 최유성 군, 조재현 씨의 딸 외정양, MC 그리 김동현 부 같은 경우도 금수저라는 말을 넘어서 금핏줄이라는 이거 연예인 세습 아니냐. 드라마에 3편에 출연하는 정말 기대 이하였었어요. MC 그리가 어떻게 연극영화과에 갔느냐. 그거는 아빠의 부광이다. 대중의 의심은 그렇게 비합리적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상민 오빠 좀 별명이 또 하나 붙었더라고요. 다들 아세요? 뭔데요? 혹시 아세요? 수도꼭지라고. 수도꼭지라고. 틀면 나온다고. 방송에. 요즘 뭐. 광고 찍고. 뭐 예능에, 광고에 뭐 틀면 나오시니까. 네.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감사함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 너도.
그만해. 아, 그럼 진짜요. 네. 예. 아니 네. 열심히 살면 이상민 씨 같이 정말 그 또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의 네. 어떤 진짜 아이콘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진짜 그 미운 오리 새끼 네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상민 씨뿐만 아니라 거기 나온 새끼들이 다 괜찮아요. 아니 우리 새끼잖아요. 그 새끼들이 다 괜찮아서 네. 또 어머님들 인기까지 그렇게 돼서 우리 이상민 씨가 또 인기도 얻고 CF도 찍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상민 씨가 이렇게 어머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막 살갑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 가족을 오픈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안을 받았을 때는 뭐 딱히 제가 집에서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모습도 없고 그런 공간으로 또 갖춰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사 갈 예정이 있는데 이사를 가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이제 미루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서장훈 씨 계속 옆에서 같은 대기실을 사용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민우리 새끼다 내가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계속 그래서 나가게 됐죠. 나가게 됐는데 저는 사실 TV에서 어머님을 본다라는 게 이렇게 이런 건지 몰랐어요. 아니 그 어머님하고 방송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르세요? 즉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이제 어머님도 많이 알아보실 것 같거든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광고 찍으시면 이제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제가 어머님이 이제 뭐 이렇게 시골을 자주 가세요. 어머님이 이제 항상 그 행사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경조사 늘 빠지지 않으세요. 또 행사까지 네. 하신다는 줄 아니 알았어요. 행사는 아니고, 뭐 안 가도 되는 경조사까지. 네, 뭐 친척의 뭐 친구의 뭐 안 가도 되잖아요. 항상 가시는데 요즘은 이렇게 가실 때 늘 모든 휴게소를 들리신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휴게소에서 그렇게 많이 알아보신다고. 네. 같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좀 피곤하다고. 네, 그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그런 것들. 맞아요, 그게 진짜. 왜냐면 어머님이 홀로 오래 계셨었거든요. 제가 5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뭐 벌써 뭐 40년 가까이를 홀로 이제 사셨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교감이 사실 없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방송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게 좀 있으시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연 씨도 가족 예능 출연을 했잖아요. 네, 저 가족을 공개하는데 좀 걱정이나 이런 게 좀 없었나요? 괜찮았나요? 득과 실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능을 보면서 그냥 뭔가 대본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라는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저희 남편이 육아에 거의 초보이다 보니까 아는 게 없었다면 오히려 방송을 통해서 그런 걸 알게 돼서 지금은요 너무 잘해주고요. 맞아요. 오히려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또 저는 이제 시부모님하고 이제 약간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언젠가는 풀어야 될 숙제인데 아들 문제에 관해서도 내가 먼저 꺼내다니 괜히 말이 될 것 같고 그러다니 어머님 아버님 눈치는 보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방송을 통해서 딱 풀어버리니까 전 너무 좋아요. 그런데 확실히 연예인들이 그 가족 예능에 같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자식에게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이제 이상민 씨 나오는 미운 우리 새끼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이상민 씨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상민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랑 이제 나이대가 좀 차이 나는 이제 분들 얘기 들으면 50대, 60대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 이상민이라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을 오히려 보는 그렇죠. 어머님들을 많이 그런 경향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저 밖에 대외 활동한 다음에 지금 5년째 영화검색어가 이준석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확실히 그런 가족 예능이 있어가지고 그 우리가 보는 이런 그 뭘까요? 공적인 인물,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좀 뒷면도 한번 같이 보고 싶어하고 성장 배경도 같이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분명히 군중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요즘 이런 프로그램이 흥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다양한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면서요. 자신의 가족을 공개한 스타들이 생각지도 못한 논란을 겪고 있다고 해요. 네,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M본부의 죽어야 사는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최민수 씨가 그간에 좀 보여주지 못했던 코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최민수 씨의 아들인 최유성 군이 출연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이 최민수 씨의 아역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거 연예인 세습 아니냐라고 비판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민수 씨가 이런 시선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거의 특별 출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저 좀 친분이 있는데 이제 뭐 이런 제작 보고회나 이렇게 두 사람 같이 좀 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두 사람 같이 뭐 언론에 투샷 나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드라마 속에 한 번 나오는 특별 출연 그거 뭐 대단한 의미를 둘 필요 있느냐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많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 자체가 가지는 파워 또 나중에 다시 인구에 회자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생각하면 뭐 충분히 문제 삼을 수도 있죠. 그런데 좀 많은 사람들의 의심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이 최유성 군의 꿈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배우가 꿈이라고 밝혔었거든요. 또 TV 방송 출연이 이번 이 드라마가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 그러니까 2015년에 엄마가 뭐길래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때 강주은 씨 그리고 최민수 씨 두 아들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최유성 군이 토론토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다가 배우의 꿈을 갖고 있다면서 갑자기 휴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배우라는 꿈이 알려지게 됐죠. 그리고 최근에는 둥지탈출이라는 예능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배우 지망생이라는 타이틀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렇게 아버지 배우 최민수의 이름을 좀 등에 업고 자신을 알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생기게 된 거죠. 네, 사실 죽어야 사는 남자가 이 유성군의 두 번째 드라마거든요. 2011년에 S본부에서 했던 무사백동수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때도 출연을 했었는데 잠깐 특별 출연을 했었는데 촬영장에 잠깐 놀러 왔다가 제작진의 이제 제안을 받고 저작거리에서 최민수 씨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단역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 출연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의 자식 이런 걸 떠나서도 주변 감독 지인이나 아니면 뭐 주연 배우 지인 이런 경우로 캐스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을 좀 지켜보는 사람들은 일반 연예인 지망생들은 그런 역할은 따내기 힘든데 좀 부모님 때문에 쉽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한편으로 있을 수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이벤트성이나 뭐 특별 출연이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조금 아들을 위한 큰 그림을 위한 건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사실은 뭐 그 유성군 연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뭐 그 발음에서 약간 그 영어 발음이 서툴긴 했지만 한국 발음이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연기가 괜찮았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연기를 보면서 자란 아들이 연기자가 된다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반대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드라마를 최근에 하나 찍은 것도 저도 제 아역을 그랬죠. 저희 큰딸이 대신했어요. 저도 한시인데 싸우는 장면인데 누구보다 저를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게 좀 약간 캐스팅이 잘 되지 않았나. 봐왔던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엄마 스타일로 잘 싸웠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최민수 씨 가족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유성군이 방송에 나오고 나서 연기자의 꿈을 꾸게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유성군이랑 몇 차례 또 만난 적이 있어요. 화보 촬영도 한번 찍어봤는데 사실 유성군은 원래 연기자의 꿈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교를 휴학하고 그리고 연기 학원에서 한 1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 역할을 맡아서 연극 무대에 섰던 적도 있다고 해요. 만약에 막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최민수 씨 아들 유성군이 이제 배우로 데뷔를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4대째 배우 집안이 탄생하지 않을까. 뭐 너무나 잘 알려졌다시피 최민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 뭐 강효실 씨 고인이죠. 최무령 씨 너무나 유명했던 당대 최고 스타 배우였고 최민수 씨 외가 쪽 그래서 강효실 씨 아버지죠. 강홍식 씨 이분이 이제 유명한 영화 배우와 감독으로 활동했고 할머니도 외할머니 전옥 씨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배우로 데뷔할 가능성이
꽤 많다고 보여지는데 굉장히 이것도 좀 화제가 될 것 같아요. 뭐 대대로 배우의 피가 흐르는 집안인데 저기에서 배우를 안 하는 것도 또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도 한 40년을 시장에서 장사하셨는데 전 어렸을 때부터 시장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하다가 장사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유성군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바로 아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아마 4대째 배우가 탄생한다면은 뭐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정말로 나도 아빠, 뭐 할아버지처럼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될 수 있을런지 스스로 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아빠는 내 영감의 대상일 뿐이지 연기자가 되는 과정은 어차피 내가 해야 할 몫이다. 그리고 아빠가 도와줄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이 모든 과정과 제 인생을 아빠는 존중해 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민수 씨도 이 아들 유성 군이 이 일에 연예계 배우로서의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아직 학생이고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일은 모르는 것이다라면서 일단 아들의 미래에 대해 좀 열린 시각 열어둔 부분이 있고요. 또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들의 선택을 좀 존중하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어쨌든 뭐 최민수 씨와 아들 최유성 군이 한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뭐 응원도 있고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글쎄요, 이게 좀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누가 이제 기회가 온다고 해서 그것을 다 터뜨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유성 군에게 많은 숙제가 주어진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이런 논란이 생기는 이유가 스타가 자녀와 함께 출연하면서 데뷔에 발판을 마련해 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 세습 논란 어떤 경우가 있었죠? 뭐 스타의 가족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름이 알려지고 뭔가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금수저라는 말을 넘어선 금핏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최근에는 이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 김은국 씨의 딸인 김주현 양이 나온 적이 있는데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서 뭐 어쨌건 춤이나 노래나 이런 게 이제 부각되는 게 아니고 김은국 씨의 딸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수식어가 되면서 이 부분이 더 주목을 받았던 게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논란이 된 부분은 김주현 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 예능에 출연을 했을 때 나는 처음에 가수라는 꿈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했던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 인터뷰 내용 때문에 지금 다시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가수의 꿈 접었다 없다고 하더니 이제 아빠의 이름에 힘입어서 방송 출연을 하니까 말이 바뀐 거냐라고 좀 비판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꿈은 여러 번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니 지금 정아 씨가 그 김은국 씨 그 딸 주연 양이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 주연 양은 어때요? 제가 그 40명 친구들 무대할 때 이제 무대 의상을 제가 스타일링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저는 그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애들을 만났기 때문에 김은국 씨 딸인 거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네, 처음엔 몰랐는데 그 현장에서 사실 1박 2일 동안 촬영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체력적으로. 근데 굉장히 유쾌한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분위기를 굉장히 유쾌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어서 유독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김주현이라는 친구래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분이 김은국 씨 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김주현이라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 보니까 지금 실력적인 부분은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앞으로 좀 나아가는 모습을 그 친구가 보여준다면 이런 논란이 좀 잠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2세 특혜 논란하면 중견 배우 조재현 씨의 딸 조혜정 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빠를 부탁해라는 그 S본부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죠. 2년 전에. 그때 굉장히 화제였던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출연할 당시에는 조혜정 양이 그렇게 유명이 아니고 뭐 거의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끝날 때쯤 해서는 드라마에 3편에 출연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 금수저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문화 이런 예능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뭔가 논란이 되면 그냥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동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말 기대 이하였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야 어떻게 캐스팅이 됐지? 진짜 신기하다. 그 논란이 있을만하다라고 그쪽에 이제 동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요새는 또 시선이 확 달라진 게 이번에 그 역도요정 김복주에서 정난이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하면서 그런 논란이 있었던 배우라는 것도 이제 거의 지워질 만큼 완벽히 또
호평을 받긴 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있죠. 그때 그냥 캐스팅 콜이 들어왔어도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조금 미뤘다가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뭐 그건 역시 본인의 역사로 간직되겠죠. 근데 그거는요, 좀 연기자들 이제 입장에서 보시면은요, 무엇이든 처음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사실 연기자 지망생이 학원에서 이제 연기를 배웠을 때 카메라 1, 2, 3 이 불 들어오는 거나 모든 걸 다 알아요. 이론적인 건. 학교에서도 배웠고 자기들끼리 작품을 할 때도 모든 걸 다 알아요. 하지만 막상 현장에 와서 했을 때는요, 안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저도 신인일 때는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말 쉬운 단어를 못해서 30번을 렌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친구가 어쩌면 내재된 어느 정도 뭔가 있었을 텐데, 실제적으로 막상 현장에 왔을 때는 처음부터 그거를 엄청나게 발산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역할이라는 걸 맞았을 때 이게 딱 떨어지잖아요.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점 큰 연기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능력이 좋아서 첫 연기 때 정말 뻔뻔하게 잘해서 정말 탁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배우마다 좀 근데 문제는 이미 미운털이 박힌 채로 노출이 확 열려버린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똑같이 잘못을 해도 더 큰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분의 어떤 기회이자 사실 되게 위기였던 거죠. 또 금수저 논란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어렸을 때부터 그 바가지 머리를 하고 아빠를 따라서 쫄쫄쫄쫄 방송국에 왔었던 우리 동형군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죠. 이제 동형군 같은 경우에는 2006년 K본부의 불량 아빠 클럽에서 처음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다음에 폭소클럽, 스타 골든벨, 붕어빵 등을 꿰차면서 최연소 고정 출연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9살 때부터 이렇게 예능에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로 그가 돌연 힙합 아티스트가 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조금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해서 얘기 중이지만 기회에 누가 기회를 갖느냐인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MC 그리, 그러니까 김동현 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뉴 뮤직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여기 뭐 알다시피 버벌진트라든가 산이라든가 정말 유명한 래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 아빠의 후광을 받아서 대형 기획사하고 계약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대중들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래퍼 쌈디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동영군에 대해서. 사실 나는 뭐 거의 일주일이면 수백 명이 오디션을 받으러 나한테 찾아올 정도인데, 사실 동현이 너는 그 정도 욕을 먹어도 싸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빠 김구라 씨를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길을 가는데 도움이 줬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구라 씨도 그 부분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아들한테 넌 그런 욕을 먹어도 싸다. 이런 얘기를 같이 얘기를 했고. 어쨌건 그런 앞선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MC 그리 김동현 군이 첫 음원을 냈을 때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결국에는 그 아이돌도 쉽게 하기 힘들다는 음원 차트 1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쨌건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그렇게 시선을 받게 되면 결국엔 그 잣대가 좀 더 냉정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결과가 좋았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약간 지금의 상황을 뒤엎는 것 같아요. 그날 그 MC 그리가 제친 그 아이돌 보니까요,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악동 뮤지션 이렇게 다 제쳤더라고요, 실검을. 저도 방송을 굳이 찾아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랩 이렇게 막 거시기 하는 그 있잖아요. 고등학생. 고등래퍼 맞아. 고등학생.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하는 게 있다고 해서 저도 아기 재워놓고 이렇게 등 돌리고 한번 봐봤어요, 일부러.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의외로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가 하고 싶었구나 라고 수긍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MC 그리에 대한 논란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또 하나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중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논란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대학 진학할 때 또 연극영화과, 인하대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했는데 수시 입학으로 아버지 김구라 씨도 인하대 출신이라서 과는 다르지만 동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 음악을 하는 MC 그리가 어떻게 연극영화과에 갔느냐, 수시로 김구라 씨 덕분에 김동현 군이 대학에 진학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보는 그런 시각이죠. 연극영화과에 수시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쿼터가 있어요. 뭐 3명, 4명. 뭐 그 친구들 그 수시는 성적이 반영이 안 되고 그들의 경력, 뭐 그들의 재능, 뭐 요걸로 판단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학교가 김구라 씨가 졸업한 학교여서 조금 논란이 더 심하게 된 케이스지만 큰 딸이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지금 현재 대학생이니까 수시를 알아봤던 적이 있었어요. 연극영화과를 가고 싶어 해서 알아봤을 때 보면 경력 사항이 최우선이었어요. 뭐 드라마면 어디 조연 정도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요. 굉장히 뭐 나오는 게 기준 몇 편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저는 대중의 의심은 그렇게 비합리적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기로만 합격 여부가 결정됐다. 성적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 실기 자체가 그렇죠. 본인이 가질 수 있었던 배경, 아빠라는 존재 그것 때문에 가능했던 경험이고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자체가 사실 공정하지 않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대중들에게 있어서 야 이거 공정하지 않잖아 라는 얘기를 할 만한 대단한 구실이긴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확하게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당연히 연예인 아버지를 둔 어머님을 둔 자식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특혜를 받은 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이게 어떻게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당연히 누구 아들이니까 좀 더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게 되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게 전제돼야 된다. 무형의 어떤 백그라운드의 어드밴티지와 실제로 그래서 대학을 비슷한 능력을 가진 친구는 못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너무 쉽게 들어갔다면 그건 되게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살아가는 너무 대중들에게는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비리 사건이 돼버리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입시 요강에서 봤을 때 누구를 떨어뜨리고 누구를 대신해서 MC 그레가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전형 자체가 다르기도 했고 또 말씀하신 부분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렇게 연예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송에 나갔지만 MC 그레가 방송을 워낙 잘하긴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잘하긴 했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지금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 대중들이 볼 때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부모님의 어떤 후광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는 그 대비 기간이 일단 짧아요. 그렇죠. 우선 왜냐하면 기회가 빨리 주어지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예로 뭐 빅뱅의 지기력은 같은 게 11년 걸렸고 또 뭐 트와이스의 지효양 같은 경우는 9살에 연습생으로 시작해서 19살에 데뷔하는 이런 아주 긴 기간을 가졌고 지금은 JYP에서 연습생 하다가 뭐 무려 15년 만에 JYP를 떠난 칫솔 같은 경우 뭐 그렇게 오랜 기간 연습생을 거쳤고요. 짧다 보면 아무래도 어떤 역경이 왔을 때 인지도는 띄었지만 아주 고난이나 역경이 왔을 때 스타가 된 이후에 그걸 견디기도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고. 네. 그 작년에 또 이제 그 연습생들의 평균 데뷔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제 발표됐는데요. 모델은 1년 8개월 이렇게 데뷔 준비 기간이 있고요. 연기자는 한 2년 정도, 가수는 2년 2개월, 26.4개월 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데뷔한 사람들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뷔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길게 준비하고 더 데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정화 씨도 애프터스쿨이니까 제일 많이 몇 년 걸리셨어요? 저는 애프터스쿨 데뷔하는 거 한 6년 걸렸는데 그 전에 더 연습생 기간이 더 있었어요. 그거까지 포함하면 한 10년 돼요. 근데 그러면 정화 씨는 진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서 아이돌 데뷔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연습생 기간을 10년 잡는 것이 어떠한 실력이 부족해서 계속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어떠한 자기가 컨셉에 맞는 멤버에 들어가기까지 그 기회에 들어가기까지가 계속 1년 연습하고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계속 안 맞게 되면은 6년, 7년, 8년까지 그냥 기다리고 버텨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냥 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동안 연습을 하고 자기를 갈고 닦는 시간을 갖는 아니 거예요. 그러면 같은 연습생들 중에 누구는 들어가고 계속 뒤로 쳐지면 중간에 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정말 재능적으로 타고나지 않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연습 기간을 더 오래 가졌던 게 있고 그렇게 되면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포기란 단어 자체를 그냥 몰랐던 것처럼 살았어요. 기계적으로 이것만 해야 된다는 거, 이 하나 길만 모인 거죠. 그 2, 3이라는 거를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하고 요것만 보고 산 거죠. 아니 근데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회사로 옮기면 안 돼요? 전 가수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회사로 옮겨도 되는데 사실 활동을 안 한 연습생들이 다른 회사를 또 옮긴다는 그 시스템이 좀 어려워요. 내가 좀 유명해지면 여기저기서 연락도 오고 갈 수 있는 길이 좀 편안하겠지만 연습생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를 또 가려면 본인이 처음부터 다시 오디션을 보고 다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삼촌이 그 임창정 씨를 기획하시고 사장님이세요. 연습생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를 또 가려면 본인이 처음부터 다시 오디션을 보고 다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삼촌이 그 임창정 씨를 기획하시고 사장님이세요. 네, 그리고 진짜? 지금 라붐이랑 뭐 뉴키스도 하셨고. 그분 대표님? 네네, 그러면 박민우 씨.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수 꿈을 꿨는데 삼촌이 이제 가수를 하시잖아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어린 마음에 삼촌 덕을 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때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잘 안 해주죠. 네, 안 해주시고. 똑같다니까 연예인도 자식들한테 더 잘 절대 안 하지 해줘요. 말아라. 삼촌이 좀 특혜를 주시거나 그런 거. 절대 오히려 피해본 게 있어요. 그치. 어떤 회사 들어갔는데 삼촌이 누구다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지. 되게 유명하신 원더걸스의 전 멤버였던 선혜 씨 같은 경우에도 연습생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고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뭔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도 있다라고 말한 적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왜냐면 데뷔가 불확실하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게 힘들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제 뭐 약까지 먹으면서 결국 그 힘들었던 시간을 버텨냈다고 하는데, 아이돌 데뷔다 보니까 워낙 어린 시절에 그걸 연습생 시절을 겪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크게 힘들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2015년이죠. 카라의 새 멤버를 뽑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출연했었던 한 연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5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지만 결국 데뷔를 하지 못해서 자괴감에 빠지면서 그 목숨을 끊는 일로 번졌는데, 해당 프로그램에서 그 팀 내에서 리더를 맡기도 했었고, 카라의 새 멤버로 들어갔던 그 영지 씨의 뒤를 이어서 2위를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미 실력 면에서는 인정을 받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방금 이렇게 말한 것처럼 데뷔까지 이렇게 길고 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반면에 대중들이 볼 때는 2세의 경우에는 조금 짧고 좀 쉽게 데뷔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반감을 사게 되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끼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하지만 그 다음 스텝의 키는 바로 그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또 연기를 잘하게 되면 또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이런 칭찬들도 또 있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실력도 실력인데 뭐 만약에 예전에는 사실 연예인들을 좀 안 좋은 말로 딴따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만약 이 시대에도 연예인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 예전만 못하거나 오히려 그냥 좀 안 좋은 쪽에 가까웠다면 세습 논란 따위는 전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연예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되게 쉽게 부와 명예를 거둘 수 있고, 그거 자체가 권력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갖기 원하고 선망하기 때문에 요즘 초등학생들 물어보면 다 7%가 연예인한데. 연예인 다 하고 싶어 하는데 누구는 누구 아들이라서 딸이라서 연예인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공정하지 않다, 뭐 특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연예인 2세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연예인 2세라는 꼬리표를 확실히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더라도 만약에 실력으로 좀 인정받으면 그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논란이 계속 되는 것 같고,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회가 좀 빨리 조금 남보다 쉽게 줄 수 있는 거는,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사실이에요. 근데 그 넘어서 정말 더 냉정한 잣대에서 굉장히 좌절하는 연예인 2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머릿속에 연예인 2세 하면 누구누구 다 나올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 다른 배우들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가수하고 비교했을 때 재능이 떨어지거나 이렇진 않아요. 근데 부모와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지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데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연예인 2세가 정말 많습니다. 네. 굳이 나는 처음부터 밟아서 나는 이렇게 자수성가했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게, 뭐 주연을 맡았더라도 본인이 소화를 잘해서 잘 해내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자기 능력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죠. 부모님은 연결 고리는 해줄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긴 한데 왜 조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대중들이 보기에 지금 그 자리 하나를 위해서 갈고 닦는 진짜 밑바닥부터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넌 왜 중간부터 넌 왜 위부터 근데 시작해? 그렇게 따지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캐스팅돼서 대스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부모님 아니어도. 저는 김가연 씨가 말하는 걸 약간 다른 맥락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미디어가 신문이랑 방송 몇 군데 독점돼 있을 때는 사실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듣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그 사람들이 발언권이 세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SNS 하니까 다들 알잖아요, 보면은. 그런 것처럼 저는 제가 이제 저한테 제가 어쩌다 보니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만약 중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저 방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어보면 제가 아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럼 오히려 저는 제가 시청자 관점에서 얘기해요, 보면은. 나 같으면은 차라리 요즘 오히려 온라인 방송이나 이런 것도 하는 거 되게 잡아서 하면 재밌는 거 하면 나도 찾아보고 이런다. 그런 거 해보면 어떻겠냐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요즘 자기 길을 찾아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걱정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연예인 자녀라가 특혜받고 이런 것 자체가 문이 좁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면은 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아질 수 있어요, 보면은. 이미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저만 해도 지금 제가 일주일에 수상기로 TV 보는 것보다도 온라인에서 제가 그냥 찾아서 보는 방송을 더 많이 보거든요. 한 10대 1로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것들도 그런 진화가 한번 이루어지면은 좀 이제 쑥 들어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재밌잖아요. 그렇게 그 실력 있는 사람들 온라인 와서 방송하는 거 보면은. 네, 그렇다면은 그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연예인 2세의 꼬리표를 뗀 스타들 누가 있을까요? 하정우 씨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사실 아버지 너무나 유명한 김영권 씨인데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처음부터 알리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정우 씨는 데뷔하기 전에 연극 무대에서도 본인이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해서 연기를 시작을 했고 이미 하정우라는 이름이 알려졌을 때는 김영권 씨하고 별개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가장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데뷔를 한다면 누구도 어떤 논란을 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정우 씨는 정말 후광을 배제를 하고 정말로 이 단역 배우부터 차근차근 오디션을 통해서 그렇게 입성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2005년 그 프라하의 연인 드라마에서 전도연 씨의 경호원 역할을 맡았었는데 작은 역할이었지만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면서 조금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독립영화죠. 용서받지 못한 자가 개봉을 하면서 이 배우 누구냐라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그 후에 영화 추격자, 황해, 범죄와의 전쟁 지금 다 그 캐릭터들이 다 기억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연기력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로 자리 잡게 됐죠. 막 하정우 씨 하면은 막 김 막 먹방 이런 거 그거 보면 남자분들 다 많이 따라오고 정말 다 모두가 좋아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김영권 씨한테 하정우 아빠라고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부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프로그램에서 하정우 씨가 연출한 영화 그 시사회장 있잖아요. 그게 김은권 씨가 이렇게 플래카드를 들고 나타나서 응원하는 아들이 이제 대놓고 응원하는 그 모습까지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정우 씨 이제 연예계에서 사실 뭐 개념 연예인 누구냐 뭐 이런 거를 또 이렇게 꼽을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뭐 어떤 특집 기사를 다루고 그럴 때. 근데 저는 제가 꼽으려면 하정우 씨를 대표적인 개념 배우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연예인들이 이제 인기가 올라갈수록 자기 이미지 관리를 되게 하게 되고 뭐 부르짖도끼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방식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마련인데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어려운 뭐 후배들이라든가 이런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 도와준다는 이걸 알고 나서는 난 하정우 씨 참 개념 배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연예인 2세라는 그 출신을 숨기고 성장을 했던 또 다른 배우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종영한 드라마로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 배우 조승우 씨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조승우 씨가 이제 스타의 2세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197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뭐 YMCA, 뭐 징기스칸, 행복이란 이런 뭐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던 가수 조경수 씨의 아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톱 배우의 지금 반열에 올라왔는데 톱 배우가 되기 전까지 이 사실 자체를 숨겼던 거죠. 조승우 씨 같은 경우는 1999년 춘향전으로 데뷔를 했었는데요. 당시에도 뭐 스스로 실력으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었고요. 그리고
당시 소속사도 그가 뭐 아버지가 이렇게 연예인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사실 뭐 처음에 뮤지컬이나 이제 공연계에서 조승우 씨가 굉장히 이제 빛을 발하고 탁 튀어 올라왔을 때, 와, 저 친구는 저 연기력과 저 노래 실력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런 막 관심이 있었어요. 어느 학원이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쟤는 뭐지? 왜 어디서 타고났지? 어디서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지? 이랬는데 대학교 시절이었는데 아버지가 조경수 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역시 피는 못 속인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조승우 씨는 노력도 엄청나게 하는 게요. 그럼요. 최근에 이 그 작품의 대본이, 조승우 씨의 대본이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 대본이 정말 필기도 되게 빼곡하고 챕터별로 다 정리를 해놔가지고 이 대본에 정말 몰입하는 모습이 공개돼서 아, 노력도 대단하구나 라는 걸 보여줬죠. 천재인 줄 알았더니 노력도 하는. 네. 뭐 못 이기겠네요. 또 아버지의 후광이 아니고 스스로 또 실력으로 롱런하는 배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연정훈 씨인데요. 사실 연정훈 씨는 데뷔 초 때부터 뭐 아버지와의 관계를 극도로 좀 자제를 하면서 혼자 좀 성장하기를 바랬던 배우인 것 같아요. 뭐 덕분에 지금도 아주 많은 드라마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연정훈 씨는 아버지가 연기 활동을 반대했다고 하셔요. 근데 연규진 씨가 그분의 고향 친구의 아들이 장동건 씨래요. 그래서 연정훈 씨한테 너는 장동건처럼 잘생긴 것도 아닌데 왜 하는 거야? 라고 직접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해야 돼? 잘생겼는데? 좀 다르게 잘생겼죠. 그리고 또 실제로 연규진 씨가 연기 학원도 운영하셨는데 아들에게 이렇게 수업을 받게 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연기 수업을 받으며 혼자 그렇게 오디션도 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아버지보다 훨씬 유명한 배우가 됐는데요. 네, 요즘 가족 예능들이 많이 생기면서 공개하는 가족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혹시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은 또 없을까요? 네, 최근 박명수 씨의 아내인 한수미 씨가 싱글 와이프에 합류를 하면서 또 다른 가족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요. 최근에 마스크팩을 출시해서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지난 4월에 올렸는데 이후에 6월에 무한도전에 출연하게 되면서 이 마스크팩까지 덩달아 2달 만에 화제가 됐어요. 결국 이것 역시 연예인 가족의 특혜 논란이 아니냐라는 이런 뭐 의견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싱글 와이프 여기에 고정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당연한 의문의 제기겠지만 마스크팩 홍보를 위해서 출연한 게 아니냐 이런 뭐 의심들이 많이 생겼죠. 또 이제 무한도전 출연 당시에 했던 한수민 씨의 발언 때문에 또 논란이 됐는데요. 이제 하하 씨 말에 따르면 한수민 씨가 과거에는 방송국에 가지 않겠다, 대신 광고는 찍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방송에 정작 출연해서는 이제 방송 좀 해보려고 한다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야, 스타 가족들은 가족이라서 이제 연예계 막 입문하냐 뭐 이런 대중들의 반응이 이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일단 박명수 씨의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분명히 많은 섭외가 있었는데 그것을 물리쳤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이제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한다. 근데 그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방송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연예인 가족이 되면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2일 싱글 와이프 그 제작 발표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박명수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은 아내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보여주는 컨셉이다. 그 모습을 본 시청자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기 때문에 연예인 지망생들의 데뷔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뭐 그것도 그건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또 한수미 씨 잘 알거든요. 그 한수미 씨 성격이 막 이렇게 공개되는 거를 그동안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근데 박명숙 씨하고 결혼 생활을 거의 한 지금 10년 정도 되면 10년 정도 되면 부부 사이에도 그냥 친구 같기도 하고 좀 무덤덤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좀 재미있게 생활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 안 무덤덤해요. 저랑도 한수민 씨 좀 아는데 있는 동안도 계속 카톡 오고 박명수 씨한테 쏟아지죠. 그러니까 그런 뭐 사이가 안 좋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루틴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남편은 방송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좀 도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금술이 안 좋으면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한수민 씨 방송 출연에 대해 네티즌들 반응은 역시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양분됩니다. 그래가지고 연예인 가족동원 프로그램 그만 나오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 그들 사는 거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 요즘은 연예인 핏줄 가족이라는 게 실력이고 권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데 이런 건 뭐 당연히 예측되는 수준의 부정적인 시선이고요. 그리고 방송 나가고 나서는 방송 보고는 아 재밌었다, 꿀잼이었다, 둘이 행복해 보인다, 부럽다. 악플 신경 쓰지 말고 견뎌달라. 뭐 처음엔 방송 나온다 해서 거부감이 있었는데 보니까 좋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들도 같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저 박명수 씨 못지않게 엄청 유머러스한 성격이고 또 그냥 좀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사람들이 알아보면 되게 행복해하고 SNS 팔로우 늘면 너무 더 좋아하고 이런 순수한 면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방송에서도 난 스타가 되고 싶지 않다,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말과 함께 방송이 아니면 안 보내줄 것이 아니냐라면서 박명수 씨 전곡을 찔렀다고 합니다. 한수민 효과인지 시청률도 5.4% 소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수미 씨 같은 경우는 프로 방송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시청자분들이 그런 순수한 매력들을 되게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가족 예능을 통해서 방송을 하다 보면 악플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휘재 씨 악플로 고소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실제로 그 악플을 썼던 4사람을 이제 고소까지 하게 되는데, 이휘재 씨가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에 걸린 아버님 때문에 굉장히 직접 그 정말 시간을 빼서 자기 자녀들 데리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안쓰러운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대고 아버지 치매 걸린 거를 악플로 대응했던 그 악플러들. 그래서 이휘재 씨가 평소 이런 거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이휘재 씨는. 근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색출을 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경찰이 찾아내서 입건된 이런 좀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악플은요, 뭐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방법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법은 나오지 않는 이상, 연예인인 당사자인 저는 짊어지고 가야 할 어떤 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가족들이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솔직히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휘재 씨보다 더한 걸 들었어도 가족에 대해서는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 강력하게 대처를 했는데, 많은 연예인분들이 가족만큼은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선례가 돼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게 좀 사실 양날의 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말도 많고 탈도 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 자꾸 생겨나는 이유, 국장님 어디에 있을까요? 뭐 예능 트렌드도 자꾸 변하는데요, 진화를 하고. 사실 연예인 스타의 얘기만 뭐 시청자들이 보면 뭐 계속 듣는 게 그 얘기였지만, 스타의 뒷얘기를 사실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족, 뭐 스타와 같이 사는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하나, 이런 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가족 예능이 이제 생겨나고 자꾸만 그 다양한 형태로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작진 입장에서도요, 시청률 면에서 보면 그냥 어떤 새로운 거를 하는 것보다는 스타 가족을 출연시켜서 하면 최소한 기본을 한다, 이런 논리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가족의 가치가 이제 상실되어가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으면 제가 요즘 집에서 떨어져 나와 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어느 정도는 대리만족도 느껴요.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좀 슬퍼지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먹을 것을 원만하게 즐기지 못한 세대에서 먹방 뭐 이런 게 유행했다고 그렇게 분석하는 시선도 있는데, 가족의 정이 사라진 시대에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결국 가족 예능은 아닐까. 그래서 가족 관계도 TV를 통해 대체하고 있는 세대를 증명하는 어떤 뭐 문화적 지점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 예능을 통해서 이제 시청자들 병렬층으로 넓어졌다는 말씀하셨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 가족 예능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이제 중장년층은 내 또래가 나오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친근하게 뭐 재밌게 보시는 시선들이 많은 것 같지만,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야 너네 또 금수저 막 이런 논란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이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또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스타 패밀리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연예인 2세라는 타이틀이 때로는 기회가 되고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수한 열정과 진정성 있는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뜨겁고 더 궁금한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